넬로와 파트라슈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곧잘 해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 몸이 괜찮아진 할아버지가 다시 일을 나설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햇빛 뜨는 문간에 앉아서 넬로와 파트라슈가 마당 쪽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졸기도 하다가 꿈을 꾸기도 하다가 짧게 기도도 하다가 괴종시계가 종을 3번 치면 정신을 차리고는 둘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파트라슈는 마구를 벗고 기쁨에 들떠 컹컹 짖으며 몸을 흔들어댔고 넬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랑스레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호밀빵에 우유나 수프를 먹었고 너른 들판 위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땅거미가 아름다운 성모 대성당 첨탑을 뒤덮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동안 함께 누워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렇게 날이 가고 해가 지나고 넬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하고 순수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냈다. 봄과 여름에는 특히나 더 즐거웠다. 플랜더스는 경치가 그리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다.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볼품이 없다고 할 만했다. 밋밋한 들판 위로 밀과 유채, 목초지와 밭이 지루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그나마 애처로운 종소리를 울리는 삭막한 회색 종탑이나 이삭이 든 보따리를 든 사람과 나무단을 진 나무꾼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림 같은 모습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없고 다른 모습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산이나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지루하게 펼쳐진 광대하고 적막한 평원에 갇힌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땅은 푸르고 무척 비옥했으며 넓은 지평선은 단조롭고 지루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물가 숲을 속에는 꽃들이 피고 나무들도 키를 뽐내며 싱그럽게 자랐고 해를 등진 시커먼 화물선들의 커다란 선체가 무리를 미끄러지면 배 위의 작은 초록색 통들과 다양한 색깔의 깃발은 나뭇잎과 대비되어 화려한 풍경을 자아냈다. 어쨌거나 넓고도 푸른 이곳은 넬로와 파트라슈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웠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일을 마친 뒤 오나옆 무성한 풀밭에 파묻히듯 누워 여름꽃 향기 사이로 짐을 가득 실은 배들이 상쾌한 바닷소금 내를 풍기며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겨울은 힘든 게 사실이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깜깜한 새벽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일어나야 했고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는 날이 거의 없었다. 날이 따뜻할 땐 포도가 열린 적은 없어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계절 내내 포도 넝굴이 풍성한 초록빛으로 멋지게 뒤덮는 오두막도 꽤 괜찮아 보였지만 추운 겨울밤에는 헛감보다 나을 게 없었다. 겨울이 되면 바람은 작고 허름한 오두막 벽 속에 수많은 구멍을 찾아 스며들었고 포도 넝굴은 검게 변하고 잎이 떨어졌으며 헐벗은 땅은 더욱 을씨년스럽고 황량해 보였다. 가끔은 마룻바닥에도 물기가 배어들어 얼어붙기도 했다. 겨울은 힘든 계절이었다. 넬로의 조그맣고 하얀 팔다리는 눈 때문에 감각을 잃었고 용감하고 지치지 않는 파트라슈도 얼음 조각에 발을 뱄다. 그래도 넬로와 파트라슈는 한탄하지 않았다.
넬로는 나막신을 신고 파트라슈는 네 다리로 마구에 달린 종소리를 울리며 얼어붙은 들판을 함께 씩씩하게 걸었다. 때로는 안트베르펜 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갖다 주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 좋은 어떤 상인이 땔감용 장작을 수레에 던져주기도 하고 둘이 배달한 우유를 좀 나누어주는 마을 여자도 있었다. 그러면 넬로와 파트라슈는 이른 어둠을 뚫고 하얀 눈밭을 달려 밝고 행복한 얼굴로 환성을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곤 했다. 그렇게 넬로와 파트라슈의 생활은 대체로 순조로웠다. 파트라슈는 도로나 거리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애써 일하면서도 외질과 욕지거리만 듣고 살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서야 고통에서 해방되는 개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무척 감사했으며 이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삶은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잠자리에 들 때면 지독한 배고픔에 자주 시달리고 한여름 땡볕이나 겨울 새벽 쨍한 추위 속에도 일을 해야 하고 울퉁불퉁한 돌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걸핏하면 발이 다치고 힘에 부치거나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지만 파트라슈는 감사했고 만족했다. 파트라슈는 매일 제 할 일을 충실히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파트라슈를 웃음 띤 눈으로 바라보았다. 파트라슈는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런 파트라슈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안트베르펜은 구불구불한 뒷골목은 물론 길 입구나 선술집들 사이사이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까지 오래되고 장엄한 시커먼 석조물들이 가득한데 그 위로 하늘 높이 종소리가 울리고 아치 모양 문에서는 이따금 음악소리가 가득 퍼져 나오는 곳이었다. 불결하고 분주하고 북적대고 추잡하고 돈 거래가 오가는 속에 온종일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맴돌고 바람이 한숨을 쉬는 곳에 찬란한 옛 사원들이 있었고 그 아래 루벤스가 잠들어 있었다. 이 거장의 위대함은 여전히 안트베르펜에 남아서 좁은 거리 어디로 들어서건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기에 하찮은 것들도 모두 거룩하게 변하게 했다. 꼬불꼬불한 길을 빠져나와 잔잔한 물가를 지나고 악취나는 뒷골목을 천천히 걸을 때에도 그 거장의 고결한 정신은 늘 함께했다. 한때 루벤스가 걸어다니고 그림자를 드리웠던 돌들도 일어나 생생한 목소리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했다. 루벤스가 잠든 이 도시는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진다. 루벤스의 희고 웅장한 무덤 주위는 너무나 조용했다. 오르간 소리가 울릴 때와 성가대가 큰 소리로 성모 마리아 찬가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부를 때 말고는 더없이 고요했다. 고향 심장부에 있는 성 자크 성당에서 마련한 루벤스의 대리석 무덤보다 더 훌륭한 묘석을 가진 예술가는 분명 없을 터였다. 루벤스가 없다면 안트베르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저분하고 음침하고 부산한 시장은 부두에서 일하는 장사꾼 말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터였다. 루벤스가 있기에 이 도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성한 이름, 성스러운 땅이 되었고 예술의 신이 깨달음을 얻은 베들레헴이자 예술의 신이 잠든 골고다가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여 위대한 인물을 고귀하게 여기기를 오로지 그들 덕분에 나라가 기억되리니 플랜더스는 지혜로
웠다. 플랜더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인 루벤스는 살아서 이 땅을 빛냈고 죽은 뒤에는 플랜더스가 그의 이름을 찬미한다. 그러나 그런 지혜로움은 쉽게 보기 힘들다. 파트라슈의 근심은 여기에 있었다. 넬로는 복작복작한 지붕들 위로 장엄하게 솟은 거대한 석조 건물을 수도 없이 찾았고 아치 모양의 어두운 입구로 사라지곤 했다. 그동안 길 위에 홀로 남겨진 파트라슈는 둘도 없는 단짝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할 일 없이 생각했다. 한두 번 수레를 덜거덕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은줄이 달린 검은 제복 차림의 키 큰 문지기 손에 즉시 쫓겨났다. 파트라슈는 자기 때문에 어린 주인에게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더 시도하지 않고 넬로가 나올 때까지 성당 앞에서 묵묵히 엎드려 기다렸다. 하지만 파트라슈의 고민은 넬로가 성당에 간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건 파트라슈도 잘 알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빨간 풍차 맞은편에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작은 회색 성당에 다녔던 것이다. 파트라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성당에서 나올 때마다 몹시 상기되어 있거나 창백해 보이는 넬로의 이상한 모습이었다. 성당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날이면 넬로는 언제나 말없이 앉아 몽상에 잠긴 채 놀려고 하지도 않고 오나 저편 저녁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차분하다 못해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파트라슈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어린아이가 그토록 심각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말은 못해도 넬로가 햇살이 내리쬐는 들판이나 분주한 시장 거리에 있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넬로는 꼬박꼬박 성당을 찾았고 그 성당은 바로 성모 대성당이었다. 파트라슈는 캥탱마시 집에 철문 옆 돌바닥 위에 홀로 남아 기지개도 켜고 하품도 하고 한숨도 쉬고 가끔은 울부짖기도 했지만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넬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밖으로 나온 넬로는 파트라슈의 목을 끌어안고 넓은 황갈색 이마에 입을 맞추며 늘 같은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파트라슈, 그것들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일까? 파트라슈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긴 커다란 눈으로 넬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 문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파트라슈는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넬로를 따라 들어갔다가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성가대석 양쪽으로 천에 덮인 채 걸린 거대한 그린 두 점이었다. 넬로는 황홀경에 빠진 채 제단에 있는 성모 승천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파트라슈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트라슈를 데리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얼굴은 눈물로 젖은 채였고 천에 가려진 그림들을 지나칠 때는 그것을 올려다보며 파트라슈를 향해 투덜거렸다. 가난해서 돈을 묻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림을 볼 수 없다니 정말 너무해. 그분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은 못 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 그림들을 그리진 않았을 거야. 우리가 언제라도 내일 그림을 보길 바랐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그림을 천으로 덮어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 부자가 와서 돈을 내지 않으면 빛도 들지 않고 아무도 못 보게 말이야.
난 저 그림들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하지만 넬로는 그림을 볼 수가 없었고 파트라슈도 도울 길이 없었다. 넬로와 파트라슈로는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는 값으로 성당에서 요구하는 돈을 구하기란 성당의 뾰족탑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푼도 모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난로에 넣을 장작과 묽은 수풀거리를 마련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넬로의 마음은 천에 가려진 루벤스의 위대한 그림을 보고 싶다는 격렬하고도 끝없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르덴 소년의 마음은 온통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설레고 요동쳤다. 해가 뜨기 전이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이 집 저 집 우유를 팔기 위해 커다란 개와 함께 오래된 도시를 누비는 넬로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지만 루벤스를 신처럼 여기며 천국 같은 꿈에 빠져 있었다. 맨발에 나막신만 신은 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겨울바람이 곱슬머리를 파고들며 얇고 허름한 옷자락을 들추어대도 넬로는 황홀한 사색에 빠져 승천하는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운 얼굴과 어깨 위에 너울거리는 금발과 이마를 비추는 영원한 태양빛만을 볼 뿐이었다. 가난 속에서 자라고 운명과 맞서 싸우며 글도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넬로는 보상인지 저주인지 모른 이른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 사실이었다. 넬로 스스로조차도 몰랐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늘 넬로와 함께하는 파트라슈만이 넬로가 돌 위에 석필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들이 생생히 살아나거나 숨쉬는 것을 보았으며 집으로 만든 침대에서 위대한 거장의 영혼에게 중얼거리며 수줍고도 애처로운 기도를 올리는 소리를 들었고 저녁 놀이나 발그레 밝아오는 새벽녘에 환하게 빛나는 얼굴과 함께 어두워지는 눈빛을 지켜보았다. 또한 맑고 어린 두 눈에서 이름 모를 야릇한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주름진 황색 이마에 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느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넬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넬로야, 내가 커서 이 오두막과 땅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며 날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면 이 할아비가 편안히 돈을 감겠구나. 조금이라도 땅을 가지고 있어서 지주라는 뜻으로 날이라고 불리는 것이야말로 플랜더스 농부들에게는 가장 큰 성공인 셈이었다. 젊은 시절 세상을 떠돌다 빈손으로 돌아온 이 노병은 한 곳에서 만족해하며 소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늙음하게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바랄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이라 여겼다. 하지만 넬로는 대답이 없었다. 다른 시대의 루벤스, 요르단스, 반 에이크 형제를 비롯한 모든 거장들을 낳은 더 가깝게는 외즈강이 디종의 오랜 성벽을 씻어주는 아르덴의 푸른 시골에서 파트로클로스를 그린 화가이자 너무 가까이 있는 탓에 그 위대함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훌륭한 예술가를 낳은 어떤 기운이 넬로의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넬로는 얼마 안 되는 땅을 경작하고 웻가지로 엮은 지붕 아래 살며
자기보다 좀 더 가난하거나 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나리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삶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나 희부만 잿빛 아침에 들판 너머로 우뚝 솟은 성모 대성당의 첨탑은 넬로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넬로는 파트라슈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새벽 안개를 뚫고 함께 일을 하러 갈 때나 사락거리는 강가 숲을 속에 같이 누워 쉴 때 파트라슈의 귀에 대고 자신의 꿈을 아이답게 속삭였던 것이었다. 그 꿈들은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말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오두막 한 구석에 누워만 지내는 가난한 할아버지를 당황하게 만들고 걱정만 끼칠 게 뻔했다. 태양 아래 이곳저곳을 떠돌다 플란더스로 흘러온 이방인인 할아버지는 안트베르펜 거리를 거닐다 주머니를 털어 흑맥주를 마시는 술집 벽에 걸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대충 그린 성모 마리아 그림 재단 위에 유명한 그림만큼이나 좋게 생각하는 분이었다. 파트라슈 말고도 넬로가 자신의 대담한 꿈을 전부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한 명 더 있었다. 풀이 무성한 언덕이 오래된 빨간 방앗간에 사는 알로아라는 어린 소녀였다. 소녀의 아버지인 방앗간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알로아는 부드럽고 동그랗고 발그레한 얼굴에 짙고 고운 눈이 사랑스러운 귀여운 아이였다. 스페인 통치 이후 플란더스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눈을 갖게 되었다. 알바 총독의 지배 아래에서 웅장한 저택과 장엄한 정원, 집 정면의 금도금, 문틀이나 창틀의 조각 장식을 통해 스페인 예술이 이 땅 곳곳에 넓게 퍼진 것과도 같다. 그것은 눈부신 장식에 깃든 역사이며 돌에 새겨진 시였다. 알로아는 넬로와 파트라슈와 자주 어울렸다. 셋은 들판에서 놀기도 하고 눈밭을 달리기도 하고 데이지 꽃과 월귤나무 열매를 모으기도 하고 오래된 회색 성당에도 함께 가고 방앗간의 큰 장작불 옆에 앉아 있을 때도 많았다. 사실 알로아는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아이였다. 형제가 없었으며 푸른 드레스는 떨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축제날 장에 가면 금박을 입힌 견과류와 설탕 묻힌 과자를 손에 잡히는 수만큼 가질 수 있었다. 첫 영성체를 하러 갔을 때에는 옛날 어머니와 할머니가 쓰시던 최고급 매크린 레이스로 된 미사포로 곱슬거리는 금발을 덮었다.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들을 둔 사람은 알로아가 좋은 배필감이라며 벌써부터 떠들어댔다. 하지만 알로아 자신은 명랑하고 순진한 아이였을 뿐 유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넬로와 파트라슈만큼 사랑하는 친구도 없었다. 어느 날 선량하지만 엄한 구석이 있는 알로아의 아버지 코제나리가 방앗간 뒤 너른 풀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다가왔다. 풀밭에는 그날 베어낸 건초가 쌓여 있었다. 어린 딸은 무릎에 파트라슈의 커다란 황갈색 머리를 올려놓고 건초 도미 속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양귀비꽃과 파란 수레국화로 만든 화환들이 흩어져 있었다. 넬로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소나무 널빤지에 스스로 그 모습을 그리는 중이었다. 방앗간 주인은 자리에 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외동딸을 신기할 정도로 닮은 그림을 글썽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엄마가 찾는데 밖에서 빈둥거린다며 알루아를 호되게 나무란 뒤
겁에 질려 우는 딸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넬로의 손에서 나무판을 낚아채며 물었다. 어째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방앗간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넬로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전 눈에 보이는 건 다 글이거든요. 넬로가 작게 중얼거렸다. 방앗간 주인은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이윽고 일프랑이 든 손을 내밀었다. 장담하건대 그림 그리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래도 알로아를 닮았으니 알로아 엄마가 기뻐하겠구나. 이 돈을 받고 그림을 내게 다오. 넬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넬로가 고개를 들며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돈도 그림도 다 가져가세요, 코제나리. 저한테 종종 잘해주셨잖아요. 넬로가 천진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파트라슈를 불러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그 돈이면 성당의 그림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알로아의 그림을 팔 수는 없었어. 넬로가 파트라슈에게 속삭였다. 코제 씨는 괴로운 마음으로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 녀석이 알로아랑 너무 가까워져선 안 돼. 앞으로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제 녀석은 15살이고 알로아도 벌써 12살이야. 게다가 녀석은 미끈하게 잘생겼단 말이야. 착하고 성실하기까지 하지요. 참나무 뻐꾸기 시계와 밀랍 그리스도 순환상과 함께 난로 위 선반에 놓인 넬로가 그린 소나무판을 유심히 바라보며 알로아의 엄마가 대꾸했다. 그래, 그건 맞아. 백납으로 만든 술병을 비우며 코제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요? 알로아는 둘이 살기에 충분한 유산을 받을 테고 세상에 행복만큼 좋은 것도 없잖아요. 알로아의 엄마가 주저하며 말했다.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코제씨가 담배 파이프로 탁자를 치며 거칠게 내뱉었다. 그 녀석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게다가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으니 거지보다도 더 못해. 앞으로 둘이 같이 못 어울리게 신경 좀 써. 안 그러면 알로아를 수녀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가여운 알로아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나머지 남편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분고분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친구를 일부러 떼어놓을 수는 없었으며 알로아의 아버지 역시 가난한 죄밖에 없는 넬로를 가혹하게 대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로아를 단짝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자존심이 강하고 과묵하고 섬세한 넬로는 이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파트라슈와 함께 언덕이 오래된 빨간 방앗간으로 향하곤 하던 발길을 끊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랐지만 풀밭에서 알로아를 그렸던 일이 알로아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른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알로아가 달려와 손을 잡으면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보다 알로아를 더 걱정하는 따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 돼, 알로아.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마. 아버지는 나 때문에 내가 빈둥거린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신 거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고 널 많이 사랑하시니까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알로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넬로의 마음은 슬펐다. 먼동이 트는 아침에 파트라슈와 함께 포플러 나무 밑으로 곱게 뻗은 길을 걸어갈 때도
예전처럼 세상이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았다. 넬로에게는 오래된 빨간 방앗간이 이정표였다. 오가는 길에 방앗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춰서면 야트막한 쪽문으로 알로아가 작은 금발머리를 내밀며 분홍빛 조그만 손으로 파트라슈에게 줄 뼈나 빵 조각을 건네곤 했다. 하지만 이제 파트라슈는 닫힌 문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넬로는 쓰린 마음을 안고 방앗간을 묵묵히 지나쳐 갔으며 안에서는 알로아가 난로 옆 조그만 의자에 앉아 뜨개질 감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곡식을 담는 자루와 방앗간 기계 틈에서 일하던 코제 씨는 마음을 다지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 녀석은 빈털터리에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어. 앞으로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코제 씨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았으므로 아주 가끔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에 걸어놓은 빗장을 풀지 않았다. 그것은 넬로와 알로아에게 가혹하고도 슬픈 일이었다. 둘은 같이 노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꿈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이자 목줄에 달린 노쇠방울을 점잖게 흔들어가며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분을 맞춰주던 파텔라슈와 함께 날마다 즐겁고 해맑고 행복하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던 일상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작은 소나무판은 여전히 방앗간 부엌 난로 위 뻐꾸기 시계와 멜랍 그리스도 순환상과 함께 놓여 있었다. 때문에 넬로는 장작 선물을 준 자신은 거부당하는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넬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원래 말수가 적기도 했고 이안다스 할아버지가 늘 넬로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린 가난하단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신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해. 가난뱅이들에겐 선택권이 없단다.